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오늘 오전 0시 32분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들 가운데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부산과 경북, 울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어서 1시간쯤 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4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와도 가결 정족수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으로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오늘 또 한 번 본회의장에서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없앤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토요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한 북한이 어제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고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회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된다면 미국은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많은 도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흉기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주의 유대교 지도자의 집에 괴한이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밤사이 2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오늘 오전 0시 32분에 일어났는데 규모는 3.5, 올해 발생한 지진들 가운데 7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어서 1시간쯤 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경남, 경북 지역 일대에서 늦은 밤 진동을 느낀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를 해야 하는 건지 괜찮은 건지 문의하는 전화가 소방당국에 잇따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은 0시 32분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3.5, 진원 깊이는 20km입니다. 경북과 울산까지 최대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선 진도 3, 대구에선 진도 2가 감지됐고 서울에서도 진도 1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1은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됩니다. 총 40여 건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진과 관련해 오전 1시 44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 여진도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중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4월 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특정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선거 야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 분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14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모을 수 있는 최대표는 164개입니다. 사다길 연대의 157석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7석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선거법 개정안 투표에선 찬성표가 156표였습니다. 일부 이탈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주승용 부의장 등 선거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4+1 연대 구성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막판표 점검에 고삐를 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표 분열에 나섰습니다.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 심손 정박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없앤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더하기1 연대가 손질한 공수처 법안에 들어가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낱낱이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4더하기1 연대 법안을 대폭 손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연대안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개악으로 응답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도 다릅니다. 기존 법안에선 일정 직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를 각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무기명 투표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4더하기1 연대 법안 표결에 앞서 먼저 표결 과정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차선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열릴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권은희 안을 차선책으로 보고 찬성할지 판단하는 겁니다. 국회법은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고 있어 권은희 안, 4+1 협의체 단일안, 백혜련안 순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약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권 의원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 표결을 지켜본 후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열린 회의는 사흘째인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어제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와 외교, 국방 전반에 대해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장에 서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그제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입니다. 당 전원회의가 열린 건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보고를 들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12월 28일 역사적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 따른 이른바 새로운 길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가혹한 실현과 난관을 박차고 국가 건설, 국방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엔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와 좀 달랐습니다. 지난 4월 전원회의 때는 김 위원장 혼자 주석단에 앉았지만 최룡회 국무위원회 1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도 함께했습니다. 참석 범위도 커졌습니다. 인민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까지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전원회의 결과에선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대미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밤사이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발할 경우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고 또 그 실망감을 보여주겠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이라는 유화책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진 지 약 17시간 후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We'll have to wait and see. We're going to monitor it closely. It's a situation that concerns us, of course.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수단을 갖고 있고 북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Kim Jong-un takes that approach, we'll be extraordinarily disappointed. We'll demonstrate that disappointment.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동시에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놀랄 만큼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에 따를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당근책도 함께 거론한 것입니다. 늑다리, 로켓맨 등 양국 정상을 향한 비난전에 대해선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며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미 간에는 소통 채널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오늘 동시에 불러서 조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검찰은 임 전 의원이 김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임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틀 전인 28일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관련 제보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경위와 제보가 첩보 형태로 경찰에 넘어갈 때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4개월가량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초에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오늘이어서 오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법리 검토와 공소장 작성은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오늘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열리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변수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하는 걸 피하기 위해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관련 혐의 일부와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3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부인 정 교수를 포함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오촌 조카, 웅동학원 비리 관련자 등 총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동생에 대해 누나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본격화된 한진그룹 경영권 갈등인데요. 어머니와도 충돌했고 그 흔적들까지 외부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한진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한진과의 지분 다툼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가족 공동 경영이라는 선대의 윤을 어기고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입장문을 내고 동생인 조원태 회장을 공개 비난한 겁니다. 이틀 뒤 갈등은 총수 일가로 번졌습니다. 조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을 찾아가 입장문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모자 간의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가족들이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놓고 남매의 해석이 다릅니다. 아들 조원태 회장은 자기 분야에서 충실하기로 3명이 합의했다고 말하면서도 누나의 복귀에 회의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 회항 사건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룹 경영에 금이 가거나 직원, 승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흉기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의 집에 괴한이 난입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후 10시쯤 미국 뉴욕주 롱랜드 카운트 몬시에 있는 유대교 랍비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괴한은 무거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최소 6번이나 흉기에 찔리는 등 2명이 중태입니다. 유대교 축일인 한우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100여 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최근 반유대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지난달에도 유대교 회당에 가던 남성이 길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뉴저지주에선 유대인 음식을 파는 시장에서 총기를 든 괴한이 6명을 살해했고 올해 4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대교 예배 도중 총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와 잔인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어떤 종류의 혐오 행위에도 관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그제 토요일부터 열리기 시작했고요. 어제 일요일 이틀째 회의가 이어졌다는 북한 매체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흘째 회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길게 전원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고 그만큼 어떤 결론이 이 자리에서 나올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2박 3일 전원회의가 진행된 적이 그동안 없었죠? 네, 일단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했다라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할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자립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조했고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농사 제1주의를 내세울 것을 주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2일차 회의에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라고 언급을 해서 3일차 회의가 오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전세 시장이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치를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전세 소유자에 대한 집중 감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임대소득세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 학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다음은 홍콩 시민단체가 신청한 새해 첫날 대규모 집회를 홍콩 경찰이 허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 인권전선이 신청한 다음 달 1일 빅토리아 공원 집회와 행진이 허가됐습니다. 민간 인권전선은 당일 오후 2시 집회 이후에 센트럴 차터로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인데 홍콩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행진을 즉각 취소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퇴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강화된 기준이 모레부터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기준인데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5% 배출량을 더 줄여서 1.43배까지만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올해 강세였죠. 투자 수익률이 20%로 투자 자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금 한 돈의 도매 가격이 지난해 말 18만 원가량에서 22만 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서 국세청이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하면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인데요. 빗썸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낮 경남 창원시의 한 파출소에서 40대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이 외부로 출동한 사이 혼자 파출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 휠 제조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로 지난달부터 이 공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연천군에서는 18번째, 전국적으로는 54번째 확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었습니다. 전해에 1위를 했던 서울을 제쳤습니다. 초과 근로기간, 휴가기간, 또 남성 가사노동 비중 등 24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일제강점기에 끊어졌던 종묘와 창덕궁 사이의 보행로를 잇는 사업이 내후년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창덕궁 앞 율곡로 확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지난 토요일에 2억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는 1,000만 영화가 5편이나 나왔죠. 지금 추세라면 내일 올해 마지막 날까지 2억 2,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종무식 성격의 회의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끝낼지 연장할지 한국전력이 오늘 이사회에서 정할 예정인데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전통시장 이 3가지에 대해서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납니다. 한전은 종료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었었고 오늘 이사회 결정은 그간 정부와의 협의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 점차 개겠지만 서해상에 위치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밤사이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영하 6도에서 11도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겠습니다.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10도 가까이 더 낮겠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낮은 구름 사이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서울 곳곳에선 크고 작은 불이 났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1명이 숨졌고 상암동에선 누군가 상가 주차장 관리실에 불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무실 벽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의자와 책상도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상암동 한 상가 건물 주차장 관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누군가 관리실에 들어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해서 나갔다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있는 거는 봤는데 뭐 업체 직원들도 오고 하니까 직원인 줄 알았대요.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다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겁니다. 한 집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엔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송파동 한 고시원 건물에선 휴대용 전열기가 침대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 34명이 대피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세종시 북악면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보급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의약품과 배터리 보관 창고 1개 동이 화염에 휩싸이고 펑 하는 폭발음도 여러 차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투숙객이 요리하던 중 건물 내부로 유입된 LP 가스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최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관악구 자택에서 딸 B양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가량 가뒀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B양의 온몸에 멍이 들어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한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2020년 내년도 경제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보다 한층 낮아진 2.0%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0.4에서 0.5%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2.4%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상외로 부진했다. 예상외로 부진했고
그 부진한 부분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특히 뭐 설비 투자는 계속 지금 안 좋아 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민간 소비가 좀 탄탄히 받쳐줄 것이라고 봤는데 네. 그 민간 소비도 상당히 금년에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수출, 그다음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민간 소비 이 네 가지 한국 경제의 기둥이 다 흔들리면서 아하. 전반적으로 경기가 매우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만 국내 요인이 더 큽니까 아니면 국외 요인이 더 큰가요? 처음에 발단은 국외 요인이었고요. 네. 수출 부진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제조업 불경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통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충격은 수출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금년에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백은 교수님은 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장률 한 2.0%는요. 네. 사실 예상됐던 거고요. OECD 전체 국가들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어요. 근데 OECD 평균 성장률이 올해 그러니까는 예상되기를 한 1.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요. 우리가 2.0이니까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좀 이제 높다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유는 수출 충격입니다. 한마디로요. 네. 수출에 있어서 특히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석유 관련 제품들의 충격이에요. 유가 하락에 따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비 투자 감소도 거기에서 기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내수 소비가 좀 이제 그러니까 둔화된 것은 경기가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심리가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다른 하나의 수반된 결과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2016년도 상황하고 네.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하고 잠깐 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9%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그 당시에 가계 소득이 0.2%뿐이 안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3분기까지 아직 4분기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게 되면 가계 소득이 2.6%가 올랐어요. 그런 점에서 해외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가계 소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 소득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우리가 초점은 결국 이제 내수 강화를 위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 3분기 보게 되면요. 3분기 보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한 4.5%, 네. 그다음에 중간 소득층이 한 4.1%, 그리고 상위 소득층이 한 1.5%로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어요. 개선되고 동시에 뭐냐면 전체 가구의 소득이 그러니까 증가세로 1년 전에 비해서 증가세로 전환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2016년도에 보게 되면 전체 가계 중에서 한 50 내지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표상, 뭐 진위 개수를 보든 오분위 배율을 보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건 이제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수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민간 내수가 그래도 저는 이제 버팀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가계들이 네.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나쁘고 성장률도 굉장히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득이 4% 안팎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소비 심리는 어땠다고 보세요? 소비 심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론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도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들이 그러니까 이 지갑을 좀 닫는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는 수반됐다고 봅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뭐 4% 안팎의 소득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네, 중산층, 결과가 저소득층이요. 나왔습니다. 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뭐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최백은 교수님의 분석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많은데요. 첫째,
가계 소득이 우리가 명목 소득, 네. 명목 소득으로는 전 가구로 한 4%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그걸 다 빼고 보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처분 가능 소득은 거의 증가 안 했어요. 그리고 한 2% 증가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 교수님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긴 안목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긴 안목으로 보면 첫째 가처분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첫째고요. 아하. 둘째 그 가운데서도 못 사는 분들 소위 하위 40%의 소득은 정부가 보태준 돈을 빼고 근로소득이라든지 네.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가 벌어서 얻는 소득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아까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저는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분배지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제가 신문에도 오늘 저 칼럼을 썼지만 이 분배지표가 지금 뭐 진위 개수, 그다음에 5분위 배율, 그다음에 그 상대 빈곤율 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다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떠들었어요. 근데요, 그 세 개가 다 좋아진 게요, 지난 7년 동안 5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도 그 세 개가 다 개선되는 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경제 성장률이 툭 떨어지니까 그 세 지표가 다 개선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배 구조가 이게 개선되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따라서 이거 박수 칠 일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런 일부에는 말씀이시군요. 성과를 네. 했어요. 일부 특히 일부에서는요? 누구냐면 중상위 근로소득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들은 상당히 그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네.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이쪽에 계신 하위층에게는 오히려 소득을 갉아먹는 그런 정책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뭐 가처분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증가하지 말씀이시고요.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득 증가는 뭐 지금 뭐 과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내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한 지표가 1년 전에 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처분 가능 소득도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처분 가능 소득도 한 2.6% 정도 올랐어요. 제 기억으로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든 처분 가능 소득이든 명목 소득이 이제 우리가 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거의 실질 소득 증가율과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처분 가능 소득이 좀 우리가 명목 소득 증가보다 낮은 이유는 그 세금 내고 그거 하는 이유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더 내게 돼 있는 거고 연금 더 내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국민들이 다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명목 소득이 어쨌든 간에 중간 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4%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한 2% 수준에서 가계 소득이 그것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어떤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이 2.9%인데 가계 소득은 0.2%인 명목 소득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장의 혜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들한테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이유는 수출 충격이라 이거예요.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의 어쨌든 간에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득이 크게 개선됐다는 거. 특히 뭐냐면 지금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 비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딱 3년 지났는데 60세 이상 인구가요. 16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요. 그렇게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가 하위 20% 편입이 되어져요. 네. 그분들 소득조차도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로 개선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이 사회 안전망 없으면은 굉장히 빈곤의 나라로 떨어질 부분들을 사실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정책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건 제가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뭐 소득은 일정 부분 증가했다. 네, 그 통계적인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소득의 양극화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앞서 또 최 교수님께서
국내 요인보다는 국외 요인이 네. 이번 올해 경제 부진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 있잖아요, 네. 우리가요. 보게 되면 제가 그랬었어요. 지난 1년 전에 딱 올해 2% 성장률 방어하기 힘들 거다.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네. 학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수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둔화될 것을 반도체 착시가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은 나머지 제조업은 계속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수출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올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거품이 거치니까는 그리고 유가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는 그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유가하고 석유 관련 제품들은 설비 투자, 즉 뭐냐면 장비 투자가 굉장히 큰 산업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를 같이 동시에 수반을 해요. 그래서 기업 설비 투자 같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후퇴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 15년부터 17년까지 소위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구조 조정이 지금 아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2% 방어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초기에는 2.6에서 2.7까지 얘기했었죠. 네. 근거 없이요. 굉장히 제가 볼 때 근거가 취약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추경을 굉장히 적게 편성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예요. 네, 이번 4사분기 경제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가 예측한 대로 2.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올림 해가지고 하면 2% 될 것 같아요. 반.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2% 조금 밑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1.95 뭐 안팎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올림해서 하면 2%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2.0% 가능할까요? 최백운 교수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작년 요맘때쯤 금년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전망을 했었고요.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대 작년에 금년 재정을 9.5%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정 증가했습니다. 성장률 떨어지잖아요.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재정을 확대한다고 해도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는 게 2019년에 여실히 드러났다. 네.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2.0% 아까 반올림 지적하셨는데 제가 최백운 교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마 반올림해서 아마 2.0 겨우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속보치잖아요. 속보치는 항상 틀리거든요. 네. 속보치는 상당히 좀 이게 부풀려서 2.0 달성했다고 하고 나중에 잠정치에서 아니다 다시 해보니까 1.9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하. 크다고 봅니다.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2.0% 경제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보시는 거군요. 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짚어봤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최저임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저는 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가 1만 원 달성이라는 네. 것이 2017년도로 잠깐 돌아가면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 한 25년 이상 동안에요.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생산성 증가할 만큼 임금 증가율이 이루어진다는데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난 수십 년간 저임금하고 장시간 근로가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소위 저녁 있는 삶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나왔던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데, 그게 장시간 지속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한순간에 그걸 갭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는 1만 원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화두가 던져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네. 단축도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단지 뭐냐면은 지난 수십 년간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굉장히 수명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재편이 동시에 이제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산업 재편이 같이 수반이 안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중단하는 건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임금 근로자가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위 20%하고 하위 20% 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분배율도 크게 개선되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제가 올해도 사실상 거의 동결하는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여전히 가능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채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36조 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비용만 1%만 낮춰주더라도 6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 대상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건비가요. 한 4조 원이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금융비용 1%만 낮춰주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럼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금융비용 6조 4천억 원 절감시켜주고 인건비 그러니까 4조 원 그러니까 더 지불한다면은 자영업자는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네. 방법으로 저는 추진을 해야지만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의 목표를 미룬 것은 그렇다면 뭐 불가피했다,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아이디어가 좀 빈곤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잠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유보한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 최저임금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10,000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 공감대는 정치권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일부 정치권들의 후보들의 공감대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공감대 형성되지 않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10,000원이 작년에도 불가능했고 재작년에는 더 불가능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저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두 번째, 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시다. 지금요,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 일단 일만 하게 해주세요. 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근로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은 다 통계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 상황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통계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자영업자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금으로 혹시 내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금 부담이 많고 하니까 현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거래가 지금 음성화되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많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단순한 드러나는 통계를 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판단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신 교수님이 지금 현장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별개로 그러니까 현장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돼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게 존재했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존재했던 부분이에요. 최저임금을 안 줬던 사업장들에서 안 줬던 이걸 준수하지 않았던 부분들은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는 근로 현장 단속에서 해결될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을 통계에서 확인 안 된다 그러면 과거 통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계를 그러니까 전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아직 좋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사실상 뭐 1년 이상, 1년 6개월까지도 유보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종의 이제 유보를 하더라도요. 근로자들의 건강권, 우리가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과로사 이런 것들 사실 때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건강권, 근로자들의 건강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유보했을 때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임금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악용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장치가
적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그러니까는 있어야지만이 적어도 그러니까 그 노조를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그러니까 사실 그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결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 교수님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네. 이걸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52시간 그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을 유보를 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현장을 참작하는 올바른 저는 조치라고 보는데 네. 특별 연장 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누더기처럼 남발을 해서 이 원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탄력 근로제라는 것 자체에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뭐 9개월이면 9개월, 그리고 대상 범위를 50인에서 299인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거기에다가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의 조건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이게 그 우리 근로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전 반대한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특별 연장의 그 무분별한 어떤 완화는 오히려 그 근로 어떤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0년 우리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2.0%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반올림이나 해야 가능할 거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내년에는 2.4%를 전망했습니다. 이건 달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알파를 추가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신 셈이고요. 2.4라고 잡았지만 2.4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도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돼야 되고요.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근데 재정을 이번에 뭐 512조 정도 투입해서 작년에 비해서 9% 이상 확장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될 거다. 그런 네. 거는 종합해 보면 저는 금년 성장률 2.0%보다도 내년이 좀 더 덜 나오지 않겠는가. 수출도 안 살아나고 내수도 안 살아나고 재정 효과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년보다 오히려 못할 것이다. 내년이. 2.0%도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군요. 뭐 우리 금년에도 겨우 2%잖아요. 네. 굉장히 물론 어렵잖아요. 이 정도 어려울 거니까 그걸 뭐 또 특별히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면 금년이 이미 암울했으니까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이 시점쯤 되면은 기대를 또 하게 되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아주 좀 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는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대기업에 또는 고위공무원직에 속하는 그런 분들은 뭐 희망을 가질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금년에도 빚 엄청나게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내년쯤 되면은 임대 기간이 막 만료가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영업자가 금년만큼 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을 한다고 네. 하면 경쟁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가 조금 경쟁의 폭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점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금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은 훨씬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정부가 예상한 2.4% 그리고 신 교수님이 예상한 2.0%도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4% 숫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2.0이 올해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데 동의 못 하고요.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는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수출이 올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는 급락하기는 저는 급락할 상황은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네. 더 추가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수출의 충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멈출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그래도 좀 나을 거라고 봐요. 수치상으로는요. 그리고 단지 이제 뭐냐면은 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사실상 거의 이제 동결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낮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수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산업 재편,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 재편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40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한다면은 보완한다면 그래서 아까 이제 재정을 역할이 없다 그랬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9.5%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초과세수 부분이 굉장히 포함된 허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9.1%라고 하지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재정 지출되는 것만 보니까 한 6%뿐이 안 돼요. 그래서 재정이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못하면 추경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재정을 어차피 쓸 거라면은 저는 좀 이제 이거를 한 적어도 3년 내지 5년 짧아버려도 해가지고 산업 재편에 좀 효과가 있는 이런 재정 투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외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좀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일단은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북미 무역 분쟁이 위험 요소다. 브렉시트와 함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짧게 좀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미중 분쟁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더 이상 큰 문제화 시키지 않을 거다, 미국이. 네. 그래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갈 것이고 저는 내년도 아까 수출 이야기 하셨는데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릴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가 못 내려가거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가라앉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무역 그 분쟁 이전서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올해는 확실히 6%대가 무너진다고 보면 우리 같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세계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의 관점에서는 금리 더 이상 못 내려가서 세계 경제 안 좋고 중국 경제 안 좋아져서 우리가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금년보다도 내년에 어떤 그런 무역 여건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브렉시트는 이미 충격을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존슨이 확실하게 이제 나간다. 우리는 뭐 딜 없어도 나간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그 브렉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에는 충격이 올지 모르지만 EU에는 그것이 더 이상 큰 뉴스가 안 될 것이라고 보면 유럽 문제는 브렉시트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경제가 독일 중심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문제다고 봤을 때 무역 환경은 금년보다 훨씬 더 안 좋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금년에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대로 수입이 또 같이 부진했어요. 네. 수입이 부진하면서 그게 플러스 성장 요인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수입이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꼭 수입해야 되는 원유, 원자재를 수입을 미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수입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내년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 생기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 깎아먹는 효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다.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글로벌 경기 전망을 좀 해주세요. 이 세계 경기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하고 좀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어차피 재정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래왔었고요. 그래서 중국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조업 경기가 좀 이제 살아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미국 경기는요.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율이 낮은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그렇게 투자가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치 않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액의 정체가 2013년부터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패턴이 저는 기본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수입이 지금 아까 감소했다는데 그게 아까 설비 투자 감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은요.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석유 제품들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석유 수입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가격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석유 유가가 지금 $50대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 반도체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격이 그러니까 하한선은 지금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액의 그러니까 감소 추세는 지금 이제 멈췄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을 기대했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은 내년도 경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이 시간대쯤에 연말 결산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등을 파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 제한 구역 안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키우지 않은 작물을 팔면 안 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 상인들은 갑작스런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비닐하우스 10여 동이 모여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파는 화원들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시청으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 비닐하우스에선 직접 재배하지 않은 작물은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에 따라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갑작스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폐기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계곡을 저희가 무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 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식물을 파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또 다른 화훼 도매단지. 이곳에도 불법 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한겨울에 어딜 가냐고 이 화초를 들고 최소한의 시간을 주든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주든가. 도매상에 식물을 공급하는 화훼 농가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장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판로가 다 없어지면 자기네까지도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자체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해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화훼 업계만 단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청원 서명을 받고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지는 해, 또 뜨는 해 보러 가시는 분들 올해도 많으실 텐데요. 모레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아침 7시 26분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2019년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명소 5곳입니다. 태안해안 꼬치해변과 한려해상, 변산반도, 다도해 등입니다. 꼬치해변 해넘이는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인데 명승제 69호,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려해상 다라공원에서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곳은 전남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첫 해맞이 명소도 5곳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등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은 첩첩 능성 사이로 떠오르는 해의 모습이 웅장합니다. 설악산 대청봉과 태백 한백산에선 안개가 자욱한 산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첫 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은 독도입니다. 오전 7시 26분부터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에서 해넘이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에선 도심 속과 주변산, 공원 등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응봉산 팔각정에선 풍물패 공연과 소망 풍선 날리기가, 월드컵 공원에선 타악 공연과 새해 소원지 작성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오늘 오전 0시 32분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들 가운데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부산과 경북, 울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어서 1시간쯤 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4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이 바로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처럼 공수처법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 공조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오늘도 극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없앤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를 어제 이어갔고 회의는 계속된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사흘째 이례적으로 긴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은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흉기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뉴욕주의 유대교 지도자 집에 괴한이 들어가서 흉기 공격을 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살아나는 반유대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모레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도로 주행을 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을 지금 2.1배에서 1.5배로 내리기로 했던 것에서 1.43배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인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울산 사건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예멘 남부에서 예멘군 신병 행사장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교육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열병식을 진행하던 행사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희생자는 주로 병사들이었습니다. 예멘군은 이번 공격이 후티 반군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멘군 사령관 측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도운 4명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탄 차들이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현지 시간 28일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9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출근 차량이 몰리는 가장 혼잡한 시간에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사망자 중엔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체 누가 벌인 일인지 당국이 배후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사 도중 걸어 나온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엽총을 마구 쏜 건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졌고 부상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현지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이색 배 썰매 대회가 열렸습니다. 꽁꽁 언 강 위에서 배가 미끄러집니다. 마치 카누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배 아랫부분에는 안진뱅이 썰매처럼 스케이트 날이 달려 있습니다. 총 18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해 각각 100m와 200m 코스를 가장 빨리 달리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혹한의 얼음판 위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우승을 향한 열기만큼은 용광로마저도 녹여버릴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이 대회를 보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립니까?
네, 일단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은 다소 흐리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하지만 서해상에 위치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눈은 지역에 따라서 최고 5cm로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고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나 떨어지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찬 기온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본격 추위는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낮까지는 추위가 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6도, 춘천 6도, 광주와 대구가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세미탄파라고 하죠. 새해를 앞두고 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또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10도 이상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내일 하루긴 하지만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인 만큼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2019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마지막 해넘이 그리고 새해 해맞이 볼 수 있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요. 궁금해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데이터 보시면요. 이렇게 내일과 모레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해넘이와 해돋이 보기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이 말하기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 해돋이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죠?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그렇고 이란과도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감을 다시 한번 높일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대리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민병대를 미국이 처음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 민병대를 미군이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란과 가장 밀접하고 규모가 큰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 5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인이나 미국의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했는데 미군은 그 주체로 시아파 민병대를 지목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이 또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이 센카쿠 열도 갸오위다오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공선, 그러니까 공무용 선박을 운용하던 지휘관의 증언을 인용해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008년 12월 센카쿠 영해에 진입했던 이 지휘관은 당시 자신의 행동은 중국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계획은 2006년부터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센카쿠 문제가 국제법정으로 가게 됐을 때 중국의 관공선이 한 번도 센카쿠 영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패소한다는 위기감을 당시 중국 정부는 갖고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코뿔소가 현지 시간 28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파우스타라는 이름의 검은 코뿔소는 57세로 죽었다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파우스타는 야생에서 지내다가 2016년 보호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뿔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어집니다. 8개월 만에 진행되고 있는 회의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윤곽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네네. 이번처럼 사흘 이상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1990년도에
그때 6기 17차 전원회의 때 5일간 열리고 나서는 사흘째 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29년 만에 이례적으로 지금 사흘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월 1일 날 나오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나오는데 지금 전원회의의 결과를 신년사에서 담아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정도에 마무리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간략한 보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체로 이번 전원회의의 충분한 내용은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도 그렇고 뭐 자력갱생을 얘기하고 있는 뭐 경제 네네. 문제도 그렇고요. 네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민할 것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노동신문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국방력을 비롯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무장, 무위, 그 군사적인 능력들을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지금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거기에 대한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 차원에서 지금 다루는 그런 시간도 지금 이번 전원회의에서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하나는 경제, 하나는 대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화두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나름 시장 경제 도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번 전원회의를 보면 네네. 시장 경제보다는 자력갱생 이쪽에 네네. 더 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 경제를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시장 경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의 현재 경제 구조가 시장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북한이 그 체제의 단속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제재에 대한 부담을 우회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2017년도부터 엄청 강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석탄도 공식적으로는 0.1톤도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석유 수입도 엄청나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 국면들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절약과 내핍을 요구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의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자위적 군사력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위적 군사력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위적 핵무력 이 네네.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시 선언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제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보고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사업, 군수공업, 우리 무장력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북한이 현재 국면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이것이 이제 어제 보고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장력의 방향으로 갈지 또는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하는 우회적인 방식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한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북한이 그동안 계속 강경 입장을 말로써 표현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강하게 말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런 흐름일 가능성도 조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뭐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결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고 새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겠군요. 뭐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신년사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전원회의가 신년사에 거의
1월 1일과 거의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늘 저녁이나 또는 내일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4일간 또 그 전원회의가 지속된다 그러면 오늘이 3일째, 내일이 4일째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전례도 있기 때문에 4일간 지속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신년사에서 큰 틀에서의 또 전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 내용들을 그 발언으로 신년사 발언을 통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이제 뭐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군요. 역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장고하고 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원회의도 지금 3일째 지속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지금 끌고 가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새 신년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공군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된 상황을 가정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홍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3단으로 분리된 뒤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합니다. 미사일 동체엔 북한 전략군 소속이라는 지읒자와 함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미군은 지상 요격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 화면에 미사일을 포착하고 미 공군의 MQ-1 프레데터 무인기도 날아갑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에선 화염이 솟구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페이스북에 올라온 1분 5초짜리 홍보 영상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경우 미군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준 겁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전략사령부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와 스텔스 폭격기 B2 등 미국의 주요 핵 전력을 드러내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미 국방부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네, 간밤에 경남, 경북 일대 주민들이 좀 놀라셨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밀양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났고 이어서 여진도 있었는데요. 진동을 느낀 주민들이 불안감에 소방당국에 문의 전화들을 잇따라 했는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진은 0시 32분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3.5, 진원 깊이는 20km입니다. 경북과 울산까지 최대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선 진도 3, 대구에선 진도 2가 감지됐고 서울에서도 진도 1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1은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됩니다. 총 40여 건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진과 관련해 오전 1시 44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 여진도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중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4월 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3 지진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지진이 나면 2년 전 포항 지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피해를 직접 당한 포항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내에는 이렇게 지진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이제야 큰 산 하나를 넘어 정부가 지진 피해를 지원하는 데 물꼬가 터졌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갈라진 집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지원받은 게 없으니 2년 넘게 대충 고쳐 살았습니다. 특별법엔 피해 지원금을 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를 했다고 또 문자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도움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제. 무너진 포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번 특별법에 알맹이가 빠졌다며 비난하는 현수막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흥해는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번 특별법엔 흥해읍 도시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닥이 계속 바닥이야 지금. 좀 조금 기대심은 있긴 한데 별로 될까? 되게 큰 그는 없어요. 배상과 보상 대신 지원이라고 규정한 것도 못내 아쉽습니다. 배상 보상해줘야죠. 근데 이 지원이라는 게 남의 집 박아놓고 피해를 줘놓고 내가 보태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 법이 통과됐으니 시행령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 점차 개겠지만 서해상에 위치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밤사이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영하 6도에서 최고 11도까지 오르면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그보다 10도 가까이 더 낮겠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낮은 구름 사이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오늘 오전 0시 32분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들 가운데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부산과 경북, 울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어서 1시간쯤 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4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면서 논란이 이어졌던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을 발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청문회장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